자, 이제 다섯 번째 강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단원별로 권리 분석, 그리고 가격 분석 10분, 권리 분석 10분, 가격 분석 10분, 그리고 현장 입지 분석 10분, 그리고 명도 10분, 그리고 강제 집행 10분, 이렇게 단원별로 짤막짤막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우선 매수 특별법. 전세 사기 대상자들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최고가,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우선 매수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준다는 소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유물, 공유물 우선 매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법원 직권으로 줄 수 있는 게 무익력, 여기가 있네요. 무익력 가능이 있는 경매 신청 채권자,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그거는 지금 빠져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 그리고 이렇게 전세 사기 우선 매수, 그리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우선 매수권이 주어집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이 있으면 최고가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있는 사람은 뭐 우선 매수권 신청을 해서 낙찰 받은 금액으로 자기가 매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건은 대학력 학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고요. 경공매로 진행이 돼야 되고 면적 및 보증금 임차주택에 해당돼야 되고 8호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법원 제출 시 우선 매수권 행사,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정문들을 갖고 오시면 제가 저번에 언제지? 최근에 그 낙찰을 받았는데 원룸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준공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 신축급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1억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갖고 오신 분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가로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진행할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경매 정보를 딱 보면 유찰되다가 여기 보면 불허가 난 거 있죠. 불허가 매각됐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왜 불허가가 났는지 경매계에 사유는 안 적혀 있거든요. 경매계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 가지고 경매계 전화번호 이렇게 안내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시가 불허가 사유를 한번 여쭤보시면 알려줍니다. 이번 같은 이 케이스는 현 채무자가 입찰하여 불허가 난 케이스입니다. 현 채무자가 입찰은 하지 못하죠. 채무자가 경매 입찰 못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불허가 난 케이스인데 불허가 사유를 경매계에 문의하거나 송달 내역이나 열람 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 채무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매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그 이상 금액으로 매도하였다. 낙찰받고 그 이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채무자나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채무자가 입찰해가 불허가 났고요. 결국 우리가 입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분한테 낙찰금액 이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자, 입찰 참여 제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나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하는 감정인, 매각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이런 경우, 재매각 사건의 경우는 전 매수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매수인이죠. 재매각 사건의 경우 전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건 다 매각 불허가가 나옵니다. 참조로 채무자가 사망해도 경매는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으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과거 사건으로 임차인 등 정보 확인 및 주의. 자, 우리가 보면 등기부에 보면 권리 종류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매각이라고 나오죠. 매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요런 거는 보면 이렇게 관련 사건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소유권 이전됐던 관련 사건을 조회해 보면
내용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건은 다시 예전에 경매 이 사건을 조회해 보니까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있는 거죠. 근데 그 임차인이 무상 임대차 계약, 쉽게 말해가 무상으로 거주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뒤 후행 경매 사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라면 그 전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선행경매 사건에서 후행경매 사건의 함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요구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경매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지만 전액 배당을 못 받으시 계속 거주 중에 후행경매가 실시되어 배당 요구를 하여 법원에서는 받아주지만 배당 효력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선행경매 사건에서 확정일자는 사용되었는데 후행경매에서 확정일자는 효력은 없다는 거죠. 자, 선행경매 아까 전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고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도 있죠. 왜?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배당 받을 때 보증금을 내가 낙찰자가 나한테 보증금 줄 때까지는 뭐 방 못 빼, 이 대항력이 됐죠. 그래서 쭉 유지하다가 또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후행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받아가는 게 아니다는 소리죠. 선행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배당 요구가 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소멸되는지 착각하고 계약해지어서 착각하고 배당 받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선행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한번 사용했던 그 배당 요구는 후행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 그 경매 물건이 소유권 이전이 경매 사건으로 이전되었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전 사건에 임차인과 지금 현재 사건의 임차인 동일이 있는지,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경매 진행하면서 연기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미진행 그리고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채권자가 연기 신청하는 거는 채무자의 일부 상환 또는 상환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매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 변경, 미진행, 기회 연기, 직권으로 변기한다.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공매 하겠습니다. 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입니다. 매각은 채권이고 공매는 체납 세금이 되겠죠. 주체는 법원에서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캔코로 하죠, 캔코. 자, 명도는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명도를 하는데 공매는 인도명령 신청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게 제일 좋죠.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점유자와 협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격 저감은 우리가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20%, 30%, 부산은 20%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한 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합니다. 10%씩 떨어집니다. 언제? 50%까지만 저금하고요. 다시 100%로 넘어가는데 다시 50% 이하로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량행위인 것 같아요. 주체에 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매각 기일까지 매수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이거는 공매는 입찰기 같은 의미입니다. 매수 자격 제한은 아까 대금 미납한 낙찰자는 재경매 참여 못한다 했죠. 공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입찰 7일 전 매각 명세서에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지만 공매는 7일 전에 재산 명세서, 매각 명세서, 재산 명세서를 합니다. 공매는 재산 명세서에 나오지만 재산 명세서가 나오지만 명세서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다. 우리가 권리 분석은 등기부나 전입세대 보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강의 들어보신 분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결과 발표는 당일날 바로 개찰하면서 당일날 발표하고 공매는
입찰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 날 11시에 보통 발표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은 매각허가 결정 확정 후 통상 3주, 4주,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가 가능하고요. 공매는 1,000만 원 이하는 잔금은 7일 이내, 그 이상이면 30일 이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외에 농취증은 경매는 낙찰 후 일주일 이내 매각허가 결정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농취증 발급이 14일 이내로 14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앞에 연기 신청 매각허가 결정 연기 신청해야 된다 했죠, 법원에. 근데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종류는 뭐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압류재산, 세금을 체납해서 체납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매 압류재산. 그리고 수탁재산, 수탁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는 비업률 부동산을 캠코의 매각을 위임한 거고요. 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고요. 신탁공매는 소멸주의가 아니고 인수주의입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가 되죠.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는데 매매로 진행했다. 그 임차인의 내부는 승계가 됩니다. 맞죠? 인수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신탁공매는 원칙이 우리 경매는 소멸주의인데 권리 소멸주의인데 신탁공매는 인수주의입니다. 기존에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는 매매하고 비슷합니다.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존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신탁재산은 매매처럼 진행하되 어디서 수탁자하고 우리 그 낙찰자라 해야 되나? 낙찰자하고 그냥 매매 계약처럼 진행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있고 유입재산 이렇게 종류는 있는데 대부분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자,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저거 항상 조심해라. 당해세, 조세법기, 또 한 개 또 뭐 있죠? 또 그것이 있죠. 임금 체크.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들어온 것들 그런 것도 왜? 먼저 배당받아 가니까 확인해 보시고 매각 조건도 확인해 보고 최우선 변제금과 배당 유무. 배당금 유무는 배당을 얼마 받아가는 거 예상 배당 표라는 걸 일반 경매 유료 사이트는 제공해 줍니다. 무료 사이트도 웬만한 거 다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요즘은. 거기에 보면 인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의 인수금액, 그리고 소유자 말고 점유자, 임차인들이 배당 유무, 배당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유무에 따라서 명도가 달라진다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수금액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명도 부분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배당이 얼마나 받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명도 책임은 압류재산이나 신탁재산은 집행 명도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국유 수탁 유입자산은 캠코가 책임으로 모든 권리 말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경매 진행 중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있을 때 우리 경매 보시면 세무서 압류된 거 많죠? 그러면 공매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되더라도 먼저 잔금을 낸 사람이 소유권 가져갑니다. 근데 경매는 똑같이 나는데 좀 낙찰가가 좀 높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공매는 하시는 분들만 하죠. 그래서 낙찰가가 오히려 저가로 낙찰받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저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신탁공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이 신탁공매라는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많이 보셨죠? 이 대부분 담보신탁인데, 위탁자, 소유자가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명목상 소유권이죠. 어떻게 보면. 자, 소유권을 넘기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은 이 신탁회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은행에 대출 내는 것보다 신탁회사의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 담보신탁이 됐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이렇게 신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받고 대출 많이 땡기가 또 갭투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입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부분 임차인들,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의 유형주 신탁 사기는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 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돼 명도 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 우리가 그 신탁대에 있는 신탁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위탁자하고 계약은 하지만 수탁자와 수익자,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보증금, 그에 대한 어떤 임대차 계약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탁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탁 등기가, 등기부에 보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탁 등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등기부에 등재시키지 못하니까 신탁 원부 해가지고 뭐 몇 호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따로 떼셔야 됩니다. 따로 떼가지고 신탁 계약한 계약서를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행을 해주시죠. 공인중개사 분들이 신탁 원부를 떼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동의가 대부분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탁 등기 이전에 설정된 권리인이 꼭 확인, 이거 인수된다. 신탁 공매는 인수주의 됐죠. 이전에, 신탁 등기 이전에, 건재당이나 대항조건과 임차인이 있으면 그것 모두 승계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한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거 수탁자와 수익자, 신탁회사, 은행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불법 점유자가 안 되거든요. 그까진 좋아요. 근데 신탁 계약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 지금 이제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사가 되어 있는데 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누가 한다? 위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신탁자가 해야 되지만, 보증금 반환, 신탁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 안 받은 사람들, 공인중개사 분들이 강가하고 신탁 원부를 발급받지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위탁자,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동의서 없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공매 넘어가면 요게 보증금 1% 못 받습니다. 왜?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위탁자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매에 낙찰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위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신탁법하고 주택임대차법하고 충돌이 많이 생겼어요. 참 임차인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먼저 신탁 말소 조건으로 하는 게, 매매 계약은 말소 조건으로 하고 잔금 치는 게 좋고요. 굳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동의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액으로 보증금 월세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왜? 신탁 원보 때 보면요, 깨알 같은 그 글들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보증금 반환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무조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경매 공매에 넘어가 문제가 되면 낙찰자한테 대항 못하고 위탁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구되겠습니까? 경매로 다 넘어갔는데 청구 안 되죠. 그래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할 때는 조건부가 신탁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잔금을 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차 계약할 때는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되,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위탁자에게 청구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 한다, 이런 내용 적으면 더 좋죠. 근데 특약에 적더라도 신탁 계약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 계약서 있는 내용 충돌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안 하는 게, 피하는 게 좋고요. 꼭 해야 된다면 동의서와 또 월세로 보증금을 좀 낮게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도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소액임차인은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 동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못 받습니다. 등기부등본 신탁 원부 또 전입세대 열람 공매 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온비드에 접속해서 수익계약 가능한 물건을 찾는 방법인데요. 매각, 그러니까 신탁사 전용관만 아니고 매각에 들어가서 출고용 건물, 지역, 기타 등등 공고문 확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수익 계약 가능한 물건, 수익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신탁은. 수익 계약이 뭐냐면 이게 신탁사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신탁사하고. 공고는 캠코에서 온비드에서 했지만 계약은 누구랑 한다? 신탁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신탁회사 담당자를 통해 금액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낙찰 후 명도 내용 증명.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는 현장 방문한댔죠. 낙찰 받고 나서 당일날 사건 열람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사건 열람이 되거든요. 경매가에 가서 사건 열람 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한번 보시면서 임차인 점유자의 전화번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아니면 경금 어차피 현장에 한번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바로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점유자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그냥 이제 표명만 하는, 입장 표명만 합니다. 낙찰받은 최고가 낙찰자 누구입니다. 잔금은 언제 낼 건데 이사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간단한 이야기만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점유자를 조금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증명 안에는 보통 대부분 이렇게 보냅니다. 잔금 납부 기준으로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 잔금 납부 이후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불법 거주에 따른 주거 침입이 퇴거 불응, 부당이득, 뭐 경매 입찰 방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저촉돼서 형사처벌이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 약간 좀 압박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는 법원 감정가인 연 12%에 해당되는 매월 얼마를 불법 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권한으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연 12% 효력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되죠. 무조건 내가 연 12% 받는다 이렇게 판결 오지는 않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압박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거는 좀 가장된 내용이 들어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은 매각 부동산 오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퇴거하실 때 미정산 재산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서 계약계 구상권 청구한다는 거. 그래서 완만히 명도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전화 연락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사 날짜와 이사비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비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놓은 바는 아닌데, 조금 이제 그 사항에 따라서 빨리 이사를 간다거나 잔금 치기 전에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잔금 치고 나서 또 나가는 경우, 배당 받고 나가는 경우, 배당 못 받고 나가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위로비로 드리는 거지, 이사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 명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 지급하냐 이런 많이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강제 집행 비용보다는 적게 지급하는 게 좋죠. 근데 시간과 경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한 100만 원 내외로 지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고사항입니다. 100만 원 지급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저는 배당 받아가는 사람들, 전액 배당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 사람은 보증금 다 받아 나가니까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주택의 종류, 이게 보시면 우리가 경매 물건 중에 일반 건축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 노란 딱지로 일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가 되지 않으면 항상 가태료를 내죠. 가태료를 내게 되고, 언젠가는 그게 뭐고 다시 복귀를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되돌려 놔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가태료 냅니다.
자, 보면 여기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다가구는 3개층 이상입니다. 3개층 이하입니다. 주차장 제외하고 3개층 이하의 단독주택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만 가능하죠. 우리 다가구 원룸 많이 봤죠. 근데 방 쪼개 해가지고 25세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25가구가 막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죠. 19세 이하인데 19가구죠. 정확하게 19세대 이하만 가능한데 다가구 주택은 방 쪼개기를 여러 개 해서 20개, 30개 해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이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660제곱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여기 한 몇 평 되죠? 3.3 곱해보면 368, 368, 200평 정도 되겠네요. 200평 정도 되는 연면적 200평 이하의 어떤 공동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랍니다. 빌라들, 그렇죠? 다세대 빌라들. 연립주택도 4개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하고요. 요게 면적은 연립은 초과 이하.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가 3개층 이하였는데 이게 5개층이다. 그러면 이건 불법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이죠.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데 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빌라 가보시면 5개층, 5층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 1층은 대부분은 근린 생활이니까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뭐죠?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층까지. 근데 이게 5개층 지어 있으면 그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경매 우리가 그 매각 물건 명세서나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 현황상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된 거죠. 불법 건축물이 있지만 아직까지 관공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반 건축물은 아직 등재되지 않는 걸 불법 건축물을 하죠. 자, 부동산은 환급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주택보다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대세죠. 그리고 부설 주차장, 5개 주차장. 자, 도보로 600m 직선거리 400m에 도보로 600m 직선거리 400m의 부설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매로 진행 시 같이 낙찰받아야 한다.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항상 주차장법,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가구 주택들은 보통 다세대 주택은 한 가구당 주차 면적 1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40평에서 60평당 1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 내에 주차장, 지상 주차장이든 지하 주차장이든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 내에 있지 않고 그 인근에 부설 주차장은 5개 주차장을 따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600m 직선거리 400m 이것도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부산은 500m 직선거리 300m도 있네요. 이 안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건물 허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5개 주차장이 있는 것들이 경매에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이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주차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낙찰자가 받았다 하면 이거는 주차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맞죠? 주차장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5개 주차장이 경매에 나왔고 이 상가 건물도 경매에 나왔는데 상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죠. 근데 요게 건물에 이점이 되려면 이거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점이 되려면 위반 건축물 등재되면 안 된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허가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일반 원식점, 휴게, 뭐 커피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원, 학원,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 세입자로 들어오려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5개 주차장을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것도 노리는 또 전문 투자꾼들이 있습니다. 5개 주차장을 그것만 낙찰받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머리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건물은 낙찰을 안 받았지만 내가 5개 주차장을 낙찰받으면서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임차인들한테 사무실로만, 우리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은 결국 소매점, 사무실 1가구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업종이 들어가려면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건축물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런 업종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건물은 그러면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 건물 소유자는 5개 주차장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5개 주차장 낙찰받은 사람 비싸게 팔았겠죠. 자, 토지 경영 매시주의. 우리 토지, 뒤에는 또 토지도 따로 됐는데 간단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토지를 경매나 공매로 받을 때는 우리 맹지나 지분 토지는 잘 안 하죠. 출구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맹지 낙찰 받고, 물론, 그 도로를 내고,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래서 맹지나 지분 토지는 경매받을 때 출구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요. 개발 제한 구역,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해보시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 보면 우리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구역, 비협토 1등급. 비협토 1등급이란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이 제한됩니다. 신축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안 되는 건 예사항은 있는데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주변에 해머시설 있으면 안 되죠. 선화지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전기탑이죠. 한전에서 철탑이죠. 철탑. 한전에서는 철탑 있는 선화지를 이제 철탑 밑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랍니다. 한전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매수 시 계속 승계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했기 때문에 지상권에 이제 그 기간에 제한이 없을 겁니다. 이거 매수 시 계속 승계해야 됩니다. 보상 못 받습니다. 보상은 1회 보상이기 때문에 낙찰 받더라도 보상받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받은 보상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다시 안 나오니 매수 시 가격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경작하는 땅, 농작물은 그러니까 심은 주인이 주인이다. 내 땅이지만 누군가 제3자가 농작물을 심으면 그걸 수확할 때까지는 이걸 뭐 이렇게 강제로 이걸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행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땅은 좀 주의해야 되고요. 토목공사가 많이 드는 땅, 당연히 경사가 있는 토지겠죠. 그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성토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변에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 이입이 드문 곳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4m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그 대지가. 그리고 배수로 상하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그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이입도 해야 되는데 전기이입이 안 되어 있는 그 주변에 주택이 없고 진짜 오지 벽지에 있으면 전기이입 안 되겠죠. 상하수도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배수로 국어를 위해서 배수로는 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 뭐 전기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하기 힘듭니다. 전기 끌어 당기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접도구역, 하천구역도 건축에 제한이 있고요. 우리가 시군구 동원면리, 동원 법정도로에 접해야지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랑산 도로고 지목도 도로여야 된다는 거고요. 면이나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목이 도로가 아닌데 해랑산 도로로 되면 인허가가 이제 건축 인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관할 관공서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랑도로가 접해야지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골 도시에는. 자, 상가, 주택, 대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구분 상가는 수용률이 8에서 10% 정도 됩니다. 상가는 참 힘들죠. 상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입지는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상권이 변하기 때문에 상가는 여러 번 가보고 입찰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공시상가도 너무 많습니다.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입찰해서 1억 미만에 낙찰받아가지고 1.5에 매도하는 전략. 우리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세가 1.1%죠. 1.1%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1억 미만 공시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을 받고 1억 5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대지 농지는 한번 이야기했고요.
이야기하기 참 많는데 이게 좀 제한이 되네요. 온라인상으로 이야기해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재개발 이야기인데 요거는 넘어갈게. 따로 시간이 되면 한번 재개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북도로, 남도로가 있는데 남도로 접해 있는 것보다 북도로 접해 있는 땅이 더 좋습니다. 자,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3층 이상 건물 지을 때는 북도로 접한 대지를 선호합니다. 연면적 20% 30% 차이 납니다. 요런 건물 많이 보셨죠? 요런 건물. 요런 거 뭐 10m, 지금 예전에는 9m인데 10m 이상 지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떼야 됩니다. 전국 방향으로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래서 북도로 접한 도지는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도로 있는 건물들은 이런 사선 일조권 제한 때문에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국 방향으로 띄우면서 이게 남쪽이잖아요. 햇살이 이렇게 여기서 해가 뜨면 뒤에 있는 사람 일조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여기서 해가 뜨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이 일조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도를 접한 토지가 더 낫다, 이런 내용이고요. 상가는 항상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낙찰받을 때에는 특히 구분상가 진짜 신중을 기합니다. 상권은 항상 변합니다. 아파트 입지는 변하지 않지만 상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아야지 입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상권이 너무 많죠. 골목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대학가, 미용가 상권, 또 옆에 보면 또 뭐 한가 또 생겨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찰하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나 철도 계획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죠. 부산시의 계획도로 및 철도, 우리 BTX 가덕도에서 오세지와 관광단지까지 2026년부터 2030년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2030년 계획되어 있고요. 부전 마산선도 계획되어 있고, 하단 녹산선도 계획되어 있고, 사상 하단선, 양산선, 강서선, 11파크선, 청량리에서 부전역으로 가는 거, 그리고 강릉에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부전역으로 가는 거, 부전역으로 많이 가네요. 청량리에서 해운대로 갔다가 부전역으로 오네요. 해운대, 신도시 해운대가 좀 이슈 받겠네요. 부전동도 대단히 또 이슈 받을 것 같고, 우리 대신도 센텀에서 만덕으로 넘어가는 거, 또 사상에서 해운대를 거쳐가지고 오시레 관광단지까지. 보면 모든 어떤 그 철도와 도로는 해운대를 거치게가 있네요. 해운대와 시민공원, 그죠? 그리고 북항. 이렇게 북항 재개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철도망도 보시면 11파크선, 강서선, 하단 녹산선, 11파크선은 우리가 부산역에서 저 시민공원까지, 오륙도 연장선, 이렇게 보시면 철도가 이제 향후 2022년도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런 게 생기네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BTX 아까 봤죠? 가덕도공에서 하단이 엄청 뜰 것 같아요. 하단 녹산선도 있죠. 우리 중복되는 이제 이 교통이 승계가 되는 거는 여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하단, 북항, 부전, 센텀, 오시리아, 이거는 계속 다른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요 부전 마사선이죠. 부전 마산, 사상하고 연결되죠. 사상, 김해공항 사상. 요즘 사상 가보시면 한 번씩 제가 사상역 주변에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사람들 유동인구 엄청 많습니다. 진짜 요즘처럼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 부전 마사선, 부전이 또 활성화되겠죠. 사상도 활성화됐죠. 사상 하단선도 있습니다. 하단도 발전이 될 겁니다. 하단 녹산선, 또 하단이 또 중복이 되네요. 맞죠? 녹산 하단. 가덕도, 요거 명지도 좀 어느 정도 이슈 받을 것 같고요. 하단 사상, 장사하실 분은 하단 사상에 경매 입찰하십시오. 예. 여기 있네요. 사상 하단선. 그리고 노포동 지금 현재 사송 통해 가지고 북정도까지 지금 현재 완공됐죠. 완공됐습니다. 강서선도 있고, 부전 마산선, 에코데타선, 하단 녹사선, 11파크선, 우리가 북항 재개발 하죠. 여기 어디? 시민공원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1파크선. 결정 났습니다. 이 결정 난 거면 제가 이야기해 주는 예정한 거 아닙니다. 청량리에서 부전동으로, 청량리, 서울에서 이제 해운대로 바로 가네요. 우리 해운대, 신해운대라면 어디에? 우리 거기가 자동입니까? 신시까지 있는데,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조금 말 많죠. 서울 사람이 해운대로 갔다가 부전역으로 갈 수가 있네요. 이제 동해남부 사이가 강릉에서 부전동 옵니다. 부전동이 많이 부전역이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단가 많이 올랐죠. 자, 우리 대심도 지하 40m 이하에 파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있는 도로입니다. 센텀에서 이제 제성동까지, 아직 센텀이 단다. 만덕에서 센텀까지, 우리 백석구 앞에, 제성동 센텀시티, 센텀 아파트입니까? 센텀파크죠. 센텀파크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만덕에서 센텀파크 앞에까지. 그리고 사상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해운대 송정까지 대신도 백석구 거쳐가지고 해운대 신시까지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오실리아 관광단지까지. 참 잘 공략하십시오. 도저경매.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떤 경매에 넘어가면 공인중개사 분들의 어떤 확인 유무에 따라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들은 점유 개정 시 후순위에 밀린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점유 개정되면 소유권 매매가 된 대항력이 전입신고가 최초 전입신고가 아닌 점유 개정하게 되면 소유권 매매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전출신고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한 번씩 봤습니다. 임차인들이 소유자가 전출 좀 해달라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볍게 또 소유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대출 전출 좀 해주십시오. 또 소유자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항력이 밀립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후순을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이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신고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룸 같은 거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도,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걸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신탁부동산은 신탁 공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동의 받아야죠. 동의서 받고 진행은 잘 합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의무 누구한테 있는지 대부분 아까 위탁자한테 있다면 공매 넘어가면요 신탁자, 낙찰자가 한테 대항 못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신탁재산은. 자, 임차인분들은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면 대학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 기본적인 어떤 경매 넘어가면 대학력이라든가 대학력 그리고 전입신고 그 대학력이죠. 확정일자 받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전입신고 소액이라도 무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하자. 습관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무조건 꼭 하자. 그리고 공매 시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배당 요구 안 해가지고 배당금 못 받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금 내가 500만 원 그는 소액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던데 라고까지만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우리가 법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자기 권리는 주장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주장 안 하면 안 받아줍니다.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된다. 신탁 부동산이나 1인 매물 임대차, 1인 매물, 그러니까 1인 법인 매물에 대한 임대차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약 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가져봅시다. 등기부 보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 스스로가 등기부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모든 강의가 끝났고, 지금 이제 이 듣는 분들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다른 경매 강의와 달리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았거든요.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도 제가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거 접목하는 어떤 관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를 거라고 봐요. 명도도 제가 직접적으로 다 해왔고 강제집행도 다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좀 담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첫 강의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짤막짤막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해서 주제별로 짤막짤막 해서 다시 천천히 진행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